이제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나가봐. 넌 아무것도 없잖아. 그날 설날 저녁 8시 일가 친척 30명이 모인 거실 한복판에서 박수진은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10시간째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던 그 며느리가 7년간 한 번도 토를 달지 않던 그 여자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어요. 나가봐. 넌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수진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며칠 뒤 강민수는 한 건물 앞에 서서 월세 문의 전화를 걸다가 나타난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그 건물주가 누구였을까요? 수진은 왜 7년을 참다가 그날 폭발한 걸까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수진아, 아직도 전 부치고 있어? 나물은 무쳤어? 박수진의 눈이 떠진 것은 설날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도 울리기 전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명절 전날 밤은 항상 이랬습니다.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그녀를 깨웠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강민수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허탈함이었을까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어두웠어요. 시댁은 강씨 가문의 본가로 280평이 넘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수진이 시집 온 지 7년, 이 집에서 함께 산 지도 7년이 되어갔죠. 처음에는 거절했었어요. 신혼부부가 시댁과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강영희는 단호했죠. 장남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결국 수지는 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부엌 불을 켜자 차갑고 넓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30평이 넘는 부엌에는 업소용 냉장고 2대와 김치 냉장고 3대, 그리고 대형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손질해둔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소갈비 5kg, 대구 10마리, 닭 6마리, 문어 5마리, 그리고 각종 나물과 채소들이요. 시어머니가 주문한 재료 목록이었습니다. 25가지는 해야 제대로 된 명절이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지는 한숨을 삼키고 갈비부터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갈비 사이의 기름을 제거하며 그녀는 지난 7년을 떠올렸죠. 결혼 첫해 명절이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니, 준비하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놀림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것도 못하니?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운 거야?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친정에서도 요리는 자주 했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의 기준은 너무 높았어요. 다시 해. 이건 먹을 수가 없어. 저는 너무 두껍다고, 나물은 간이 안 맞는다고, 국은 맛이 없다고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날 수진이 만든 음식은 대부분 버려졌어요.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말했죠. 요즘 며느리들은 요리도 못해. 내가 다 준비했어. 그날부터 명절 준비는 수진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경만 하며 지시했어요.
아니, 감독했죠. 수진의 모든 동작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잘못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새벽 5시가 되었어요. 수진은 갈비를 다 손질하고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장에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배즙을 넣고 섞었죠. 갈비를 양념에 재우고 나니 벌써 6시였습니다. 다음은 전이었어요. 수지는 밀가루와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버섯전, 고기완자, 김치전, 호박전, 깻잎전까지 7가지 전을 부쳐야 했어요. 하나당 30개씩은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기름이 튀면서 뜨거운 열기가 얼굴로 날아왔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8시까지 상차림이 끝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아침 9시부터 오기 시작할 거야. 그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해. 7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에 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아직도 전 부치고 있어? 나물은 무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전 부치면서 중간중간 나물도 무치고 있어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느린 거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지.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나물들을 꺼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숙주, 고비까지 6가지 나물이었어요. 이것도 내가 직접 해야겠네. 내가 하면 점심때까지 걸리겠어. 시어머니의 말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전 부치는데 집중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무시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8시가 되자 시누이들이 내려왔습니다. 큰 시누이 강민지와 작은 시누이 강민아였어요. 둘 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뭐 먹어요? 민지가 물었죠. 시어머니는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준비하고 있어. 수진아, 얘들 죽 끓여줘. 수진은 전을 부치다 말고 냉동실에서 전복을 꺼냈어요. 시누이들은 아침마다 전복죽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였죠. 우리 딸들은 피부가 좋아야 하니까. 수진은 전복을 손질하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신은 명절 아침에 밥 한 숟가락 먹을 시간도 없는데 시누이들은 전복죽을 먹는다니요. 전복죽을 끓이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부쳐야 했습니다. 수지는 양손에 각각 프라이팬과 냄비 주걱을 들고 2가지 일을 동시에 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드디어 9시가 되었어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수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뚝배기와 접시들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한 번에 2~3개씩 들고 날랐지만 상차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물 좀 가져와. 수진아, 숟가락이 부족해. 수진아, 국이 식었어. 따뜻한 걸로 바꿔줘.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진을 불렀어요. 그녀는 땀을 흘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앉을 시간도 숨 쉴 시간도 없었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다 먹을 때까지 수진이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가 먼저 앉아서 먹으면 보기 안 좋잖아. 수진은 주방에 서서 남은 전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식어서 딱딱해진 전이었지만 그것조차 감사했어요. 최소한 굶지는 않을 테니까요. 오후 2시 손님들이 식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30명이 먹은 그릇과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수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 민수는 거실에서 형제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죠. 오후 4시 드디어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전골이랑 찌개만 준비해. 아, 그리고 식혜도 만들어야지. 간단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많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칼을 들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어요. 수지는 잠깐 손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수진아, 명절 잘 보내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네, 잘 보내고 있어요. 그래, 힘들어도 참아야 해.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에게조차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 6시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음식을 날랐어요. 전골 냄비찌개, 밥, 반찬들을 끊임없이 날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질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건 8시였습니다. 수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시누이 민지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잠깐 손을 멈추고 민지를 봤어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민지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진짜 불쌍하다. 종처럼 부려먹히네. 민지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왜 너 같은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집안도 변변찮고 능력도 없고.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말대꾸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게 뻔했습니다. 그나저나 너 민수 오빠 요즘 늦게 들어오는 거 알아? 민지의 말에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민지는 씩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식이래. 근데 매일 회식이 어디 있어? 내가 봤거든. 명동에서 여자랑 걸어가는 거.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을 나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설거지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밤 10시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시댁 식구들만 남았어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남편 민수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늦게 들어오는 거 회식 때문이야? 민수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회식? 정말이야? 수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어요. 민수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물어? 의심해? 아니야,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그만 좀 해. 민수는 돌아 누웠습니다. 수지는 그의 등을 보며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삶은 여전히 지옥이었어요. 아침 6시 수진은 시댁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역국과 생선구이,
시아버지는 된장찌개와 김치, 시누이들은 샐러드와 과일을 원했어요. 각자 먹고 싶은 게 달랐죠. 수지는 4가지 상을 따로 차려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 상태를 일일이 확인했어요. 손가락으로 가구를 쓸어보며 먼지가 있는지 검사했습니다. 여기 먼지 쌓였네. 제대로 안 닦았어? 수지는 다시 청소를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만족할 때까지요. 오후에는 장을 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적어준 장 목록은 항상 길었어요. 백화점, 시장, 마트를 돌아다니며 장을 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저녁 준비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녁을 7시에 먹었어요. 그때까지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또다시 설거지와 청소였어요. 모든 일이 끝나는 건 밤 10시였습니다. 그때쯤이면 수지는 녹초가 되어 있었죠. 남편 민수는 수진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어요. 수진이 힘들다고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야? 엄마 말 잘 들어. 민수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말해도 민수는 수진을 나무랐습니다. 엄마한테 대들지 마. 우리 엄마가 널 위해서 하시는 거야. 수진은 남편에게서 위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민수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영수증이었죠. 수진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객실 요금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는 영수증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회식 끝나고 동료들이랑 술 마시다가 늦어서 혼자 묵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묵었어. 무슨 친구? 회사 동기. 민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하며 영수증을 빼앗았습니다. 수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지 언니가 봤대. 당신이 여자랑 같이 걸어가는 거.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회사 후배였어. 길 안내해 준 것뿐이야. 정말이야? 의심하는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민수는 옷을 집어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정황이 외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민수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녁 6시 민수는 회식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도 조용히 뒤를 따랐죠. 민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수지는 한 칸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민수는 어느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는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여자의 손을 잡았죠. 수진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걸었어요. 7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에서의 학대, 남편의 외도,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죠.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저녁 준비는 안 하고? 수지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따졌습니다. 대답을 해야지. 며느리가 함부로 나돌아다니면 어떡해? 죄송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찼어요. 쯧쯧,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널 잘못 가르쳤나 봐. 시어머니는 수진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수진아, 왜 우니? 무슨 일이야? 수진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댁에서의 학대, 남편의 외도,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 집에 오너라. 아빠, 내가 견딜 필요 없어. 아빠가 있잖아. 아버지의 말에 수진은 더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어요. 이제 그만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시댁의 학대는 명백한 이혼 사유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외도의 증거가 있다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수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요. 잘했어, 수진아. 이제 아빠가 널 지켜줄게.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 박동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었죠. 박동철은 젊었을 때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시작했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그는 점점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수십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지는 결혼하면서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시댁에 우리 집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 그냥 돈 때문에 저랑 결혼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요. 박동철은 딸의 뜻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수진의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수진의 집안이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동철은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시댁 주변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 씨 집안이 살고 있는 그 280평 저택, 그 땅의 주인이 바로 박동철이었던 거예요. 10년 전 박동철은 그 지역 일대를 매입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박동철은 생각했어요. 딸이 시집가는 집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수진을 불러 말했어요. 수진아, 이 등기부등본 좀 봐. 이게 뭐예요, 아빠? 내 시댁이 사는 집,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알아? 수진은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이게 내 거야. 그리고 이제 내 거지. 박동철은 그 땅을 수진 명의로 넘겼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오피스텔, 상가 건물까지 모두 수진 명의로 했습니다. 아빠, 이럴 필요까지. 필요해. 내가 혹시라도 힘들 때 이게 내 힘이 될 거야. 수진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을 시댁에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댁의 학대, 이 모든 것이 한계에 달했어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요.
다시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수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의 가방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죠. 오전 10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거실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부르며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수지는 묵묵히 일했죠. 점심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 준비했어요. 요리 실력이 좋죠? 사람들은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공허했어요. 수진의 고통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오후 3시 수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죠. 뭐야, 손님들 앞에서? 수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과 이혼하겠다고 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 미친년이 손님들 앞에서 무슨 짓이야. 7년 동안 참았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 민수와 여자의 사진, 그리고 이혼 서류였어요. 남편은 외도를 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학대했어요.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것을 봤어요. 민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갈게요. 하지만 나가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수진의 말에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우리가 나가? 여긴 우리 집이야. 아니요. 여긴 내 집이에요. 수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땅, 이 집 모두 제 명의예요. 당신들은 그동안 제 집에 얹혀 산 거죠. 거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출근하는 그 오피스텔, 시누이들이 운영하는 그 카페 건물, 모두 제 거예요. 수지는 차례차례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모두 그녀의 명의였어요. 시댁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말도 안 돼. 넌 가난한 집 딸이잖아.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박동철. 이 지역 최대 부동산 재벌이죠. 수진의 말에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동철이라는 이름은 서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이혼 서류에 사인해. 수진아, 제발.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뿌리쳤어요. 나한테 손대지 마. 더러운 손으로.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용서? 7년 동안 저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댁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수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 사람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강제 퇴거 명령을 신청했죠. 법원은 수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은 명백히 수진의 소유였고 시댁 사람들은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법원은 2주일 내에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우린 내 가족이잖아. 가족이 이런 식으로 대하나요? 7년 동안 저한테 한 짓 기억나세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참석하던 그 고급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영희는 매주 금요일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부인의 모임에 나갔어요. 거기서 그녀는 항상 며느리 자랑을 했죠.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정말 잘해. 시집살이도 잘하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그 호텔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호텔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부인의 모임, 제가 참석하고 싶은데요. 지배인은 기꺼이 수락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부인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다른 부인들에게 인사했죠. 오늘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강 여사님. 그런데 오늘 특별 손님이 오신다던데요? 부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특별 손님?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이. 수진은 우아하게 걸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인들은 수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수진입니다. 박동철 회장의 딸이에요. 부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동철의 딸이라니요. 그 유명한 부동산 재벌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강영희 여사님의 전 며느리이기도 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7년 동안 시댁에서 살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하인처럼요. 부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강 여사님은 항상 여기 오셔서 며느리 자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며느리가 요리를 잘한다고, 시집살이를 잘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요리를 잘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강요당해서였죠. 그리고 시집살이를 잘했다고요? 그건 학대를 참았다는 뜻이에요. 부인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아, 그리고 이 호텔도 제 아버지 소유예요. 강 여사님이 그동안 여기서 제 돈으로 차를 마신 거죠.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호텔을 나갔습니다. 부인들의 수군거림이 뒤를 따랐어요. 그녀의 명성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민수 차례였습니다. 수지는 민수가 다니는 회사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민수의 회사 건물도 수진의 아버지 소유였던 겁니다. 수진은 회사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건물 임대 계약 갱신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대표는 기꺼이 만남에 응했어요.
수지는 대표에게 민수의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민수 씨는 제 남편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이죠. 그는 회사 후배와 외도를 했고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대표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수지는 사진과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대표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외도 상대가 회사 후배였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 내 부적절한 관계로 간주되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민수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건 부당 해고야. 아니요, 정당한 해고입니다. 회사 규정 위반이에요. 민수는 회사를 나서며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때문이지? 내가 회사에 말한 거지? 그래, 내가 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넌 정말 뭐? 비겁해? 아니야. 이건 정당한 대가야. 당신이 한 짓에 대한.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았어요. 시아버지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의 오피스텔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고 수지는 갱신을 거부했어요. 회사는 급하게 새 사무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사 비용만 수억 원이 들었죠. 회사 경영진은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 조사했고 시아버지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 부장, 이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강제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일자리를 잃은 거죠. 시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던 카페 건물의 임대료가 갑자기 3배로 올랐어요. 큰 시누이 민지가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갑자기 임대료를 3배로 올리다니. 시세대로 올린 거예요. 그동안 너무 싸게 받았죠. 너 이러려고 이랬어? 아니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민지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카페는 우리 전부야. 이거 없으면,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임대료 올린 걸로 계약할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 민지는 전화를 끊고 동생 미나에게 말했어요. 우리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결국 시누이들은 카페를 닫아야 했습니다. 50만 원이던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올린 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시댁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일자리도 사업도 모두 잃었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수진의 것이었다는 걸요. 2달이 지났습니다. 강씨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들은 작은 원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한때 280평 저택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하던 그녀는 이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사교 모임에서 쫓겨난 후 그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용직 일을 시작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지만 벌이는 형편없었어요. 시누이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카페 사장님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시급 노동자가 된 거예요. 민수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해고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외도로 인한 해고 기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1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죠.
어느 날 민수는 부동산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원룸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한 오피스텔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 민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피스텔 보러 가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민수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니 깔끔한 신축 건물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수진도 민수를 알아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강민수 씨네요. 민수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세요? 여기 월세 문의하신 분 맞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 몰랐어. 여기가 내 건물인 줄. 그래요? 그럼 이제 아셨으니까 가보시죠. 수진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 그래도 방 좀 보여줘. 제발. 수진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구겨진 셔츠에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한테 임대할 생각 없어요. 수진아, 나 지금 정말 힘들어. 고시원에 살고 있어. 제발 한 번만.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손 치워요. 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손을 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7년 동안 저한테 한 짓, 외도한 것, 다 잊으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예요.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은 차에 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민수가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수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진은 민수가 외도했던 그 여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이었어요. 민수의 회사 후배였죠. 수진은 지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지은 씨죠? 저는 박수진입니다. 강민수의 전 아내예요. 전화 너머로 지은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두 여자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지은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민수 씨랑 아직 만나세요? 아니요. 헤어졌어요. 왜요? 그냥 여러 가지로. 지은은 눈을 피했습니다. 수진은 빙그레 웃었어요. 돈이 없어서죠? 민수 씨가 이제 고시원에 산다는 거 아세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헤어진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수진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 민수 씨 회사 선배죠? 부장님이라던데.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뭘 모를 것 같아요? 당신은 민수 씨가 저랑 결혼한 줄 알면서도 외도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가난해지자 바로 다른 남자한테 갔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만나는 그 부장님한테 이 사실 알려줄까요? 당신이 얼마나 쉽게 남자를 바꾸는지. 제발, 걱정 마세요. 안 그럴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수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수 씨한테 이거 전해주세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민수 씨한테 전해주세요. 당신도 그를 버렸다고. 돈 없는 남자는 관심 없다고.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수지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며칠 후 지은은 민수를 만났습니다. 고시원 근처 값싼 식당에서였어요. 오랜만이야, 지은아. 민수는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민수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솔직히 말할게요. 민수 씨가 돈이 없어서요. 저는 가난한 남자랑 사귈 수 없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너마저. 그리고 이거 전해달래요. 민수 씨 전 부인이. 지은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수에게 당신이 저를 버렸듯이 이제 모두가 당신을 버릴 거예요. 이것이 배신의 대가입니다. 박수진. 민수는 편지를 구겨쥐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잘 지내세요. 지은이 떠나고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며 울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편 시댁 사람들의 상황도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지는 그들이 사는 원룸 빌라의 주인을 찾아갔어요. 이 빌라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수지는 빌라를 매입한 후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발표했어요. 공사 기간은 6개월입니다. 세입자분들은 모두 나가주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다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어디 가서 살아.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한 달 안에 나가세요. 수진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무릎 꿇을게. 제발,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다시 짐을 싸야 했어요. 이번에는 더 작은 곳으로, 더 싼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습한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이야. 시아버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술만 마셨어요. 시누이들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다 내 오빠 때문이야. 왜 바람을 피워? 언니들도 수진이한테 잘해줬어야지. 가족은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이제 아버지 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시댁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죠. 시아버지는 여전히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보고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무슨 말이야? 시댁 사람들한테 너무 잔인하게 복수한 것 같아요. 박동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한 건 복수가 아니야.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거야. 하지만 그들이 너무 불쌍해. 수진아, 7년 동안 내가 당한 고통을 생각해봐. 내가 매일 울던 것,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뭐야?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해.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 내가 한 선택은 정당했어. 아버지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수진은 그녀 곁에 앉았어요. 이제 후회하세요? 응. 너무 늦었지만 정말 후회해.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이제 끝내려고요. 이 복수를.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정말? 하지만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만하려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들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수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비예요. 제가 낼게요. 수진아. 그리고 작은 원룸 하나 계약해뒀어요. 거기서 사세요. 1년치 월세는 제가 냈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당신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요. 복수에만 매달려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요.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피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수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며 그녀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너 완전 달라졌다. 자신감 넘쳐. 고마워. 나도 그렇게 느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대학 시절 수진을 좋아했던 이준호였어요. 수진아, 오랜만이야. 준호야, 잘 지냈어? 응, 너도 잘 지내는 것 같네. 두 사람은 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지금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시간 되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아. 만나자. 수지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한편 민수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노숙 생활을 하다가 한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쉼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직업 훈련을 받았어요. 몇 달 후 민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어느 날 식당 주인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일 잘하네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게요. 민수는 감격했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인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수진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요. 5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이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은퇴하고 여행을 다니며 여생을 즐기고 있었죠. 수진과 준호는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수진은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수진은 자선 행사에 참석했어요. 노숙자들을 돕는 행사였습니다. 행사장에서 수진은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자원봉사자로 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척하고 늙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정중하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민수 씨는요? 이제는 그럭저럭 살만해.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힘들겠지? 민수가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글쎄요. 하지만 이제 미움은 없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행복하게 살아 수진아. 민수 씨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수진은 차에 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창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준호는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사랑해.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나 참 멀리 왔다. 수진은 혼자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부엌에서 울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어요. 지금의 수진은 강하고 독립적이고 행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참고만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용기 있게 자신을 지켜야 해요. 부당한 대우에 맞서야 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수지는 7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찾았죠. 복수는 달콤하지만 복수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수지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데서 오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서는 데서 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오는 거죠.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참지만 말고 맞서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